이스라엘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인이 전년 대비 513%나 폭증했습니다. 한국 유학 키워드 검색량 840% 돌파. 건국 64년 만에 처음 보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 수학여행을 다녀온 상위 0.1%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은 야훼가 약속한 땅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고위 간부의 외동딸 노아는 서울 도착 단 3일 만에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유학을 선포했고, 귀국 당일 서울 한복판에서 종적을 감춰 대사관에 긴급 상황이 발령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대체 이스라엘 초상류층 자녀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제 이름은 노아입니다. 올해 18살이고 텔아비브의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죠.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삶일 겁니다. 거실의 통유리창 너머로는 지중해의 푸른 물결이 보석처럼 반짝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바다의 파도 소리를 온전히 즐겨본 적이 없습니다. 제 귀에는 항상 다른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삐. 날카로운 이명 소리. 5살 때 집 근처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의 여파로 저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청각과민증을 앓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여러분이 흔히 모사드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고위 간부이십니다. 아버지는 집에서도 절대 긴장을 늦추지 않으십니다. 잠옷 대신 늘 외출복에 가까운 편한 옷을 입고 주무시고 침대 머리맡에는 장전된 글록 권총을 두십니다. 아버지는 제게 밥 먹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잘 들어라. 세상은 늑대들의 소굴이야. 네가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늑대들은 네 목덜미를 물어뜯을 거다. 아무도 믿지 마라. 심지어 네 친구들도 믿지 마. 오직 너 자신과 이 총만 믿어야 해. 아버지의 말씀은 틀린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화려한 황금 감옥이었으니까요. 학교에 갈 때는 방탄 유리가 장착된 차량을 타야 했고, 쇼핑몰에 들어갈 때마다 소총을 든 보안 요원에게 가방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전망 좋은 노천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다가도 주인 없는 가방이 보이면 그 즉시 자리를 박차고 100m 밖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긴장은 공기였고 의심은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수학여행지가 결정되던 날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물리수업 시간이었죠. 칠판에 적힌 공식을 베껴 적고 있는데 갑자기 학교 전체를 찢어밟힐 듯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윙. 적색경보. 적색경보. 전원 벙커로 이동. 비명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훈련된 동물들처럼 움직였습니다. 하던 필기를 멈추고 질서정연하게 책상 밑으로 들어갔다가 선생님의 수신호에 따라 복도 끝에 있는 지하 방공호로 뛰어갔습니다. 쿵. 두꺼운 강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그 어두운 벙커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90초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쾅. 콱광. 머리 위 아주 먼 곳에서 둔탁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아이언돔이 날아오는 로켓을 요격하는 소리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단짝 친구 리오르가 무심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좀 가깝네. 한 5km 상공인가. 리오르는 냉소적인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녀는 벌써부터 해킹과 데이터 분석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서 군 정보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상태였죠. 반면 제 오른쪽에 앉은 아비브는 귀를 막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비브는 겁이 많고 감수성이 풍부해서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미쳐있는 친구입니다. 벙커 안의 공기는 퀴퀴한 필터 냄새와 아이들의 식은땀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폭발음이 잦아들자 담임 선생님인 모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란 선생님은 전직 여군 장교 출신으로 우리를 학생이 아니라 소대원처럼 다루시는 분입니다. 주모. 상황 종료됐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다. 이번 2학년 수학여행지가 최종 확정되었다. 선생님은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칠판 대신 벙커의 회색 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이다. 그 순간 벙커 안은 폭발음보다 더 큰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이요 선생님, 거긴 휴전 국가잖아요. 북한이랑 대치 중인데 위험하지 않나요? 미사일 쏘고 난리라던데.
스위스나 뉴질랜드 같은 평화로운 곳으로 가고 싶어요. 왜 하필 또 전쟁터 옆이에요? 아이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은 삼성 스마트폰과 현대 자동차의 나라였지만 동시에 우리처럼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온 위험한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으니까요. 뉴스에서는 연일 북한의 도발 소식을 전하고 있었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긴장 상태의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아버지는 식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절대 안 된다. 한국 서울 미쳤어. 학교 이사진들이 단체로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하군. 아빠 친구들 다 가요. 그리고 학교에서 안전은 철저하게 보장한다고 했어요. 보장 웃기지 마라. 놓아 지도를 봐라.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나 겨우 40km다. 우리로 치면 텔아비브 바로 옆에 하마스 본거지가 있는 꼴이야. 게다가 한국은 첩보전이 가장 치열한 곳 중 하나다. 내 딸이 그런 위험한 곳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은 못 본다. 평소 같으면 저는 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네, 알겠어요. 하고 방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오기가 생겼습니다. 아비브가 보여준 한국 드라마 속 풍경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강에서 치킨을 먹고 밤거리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는 우리에게 있는 그늘이 없었습니다. 아빠, 저는 그 나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뭐라고? 아빠 말대로라면 그 나라는 공포에 질려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저렇게 웃고 있어요? 그게 다 정부가 만든 선전물인지 아니면 진짜 사람이 사는 세상인지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할래요.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평생 아빠가 만든 벙커 속에서만 살 수는 없어요. 제 말에 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항상 순종적이던 딸의 첫 반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다가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아마도 한국 지부의 요원이나 보안 담당자였겠죠. 긴 통화 끝에 아버지는 무거운 목소리로 허락하셨습니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다. 아버지는 제 방으로 들어오셔서 여행용 캐리어 깊숙한 곳을 뜯어내고 무언가를 숨기셨습니다. 최첨단 GPS 위치 추적기와 군용으로 특수 제작된 고농축 페퍼 스프레이 그리고 비상용 암호가 적힌 쪽지였습니다. 놓아 명심해라.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이 버튼을 눌러라. 그러면 한국에 있는 우리 요원들이 5분 안에 너를 데리러 갈 거다. 그리고 누구도 믿지 마라. 한국 사람들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른다.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가장 경계해라. 알겠니? 네, 알겠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짐 싸기는 끝났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비브는 신이 나서 단체 채팅방에 한국 맛집 리스트를 올리고 있었고 리오르는 한국의 범죄율 통계와 CCTV 밀도 분석 자료를 올리며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빠 말처럼 그곳도 늑대들의 소굴일까? 아니면 아비브가 말하는 꿈의 나라일까?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삭막했습니다. 무장 군인들의 날카로운 눈초리, 탐지견의 짖는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들리는 무전기 소음. 그것이 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모란 선생님이 인원 점검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레알 국제학교 학생 20명은 일반 게이트가 아닌 VIP 보안 검색대로 이동했습니다. 부모님들의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검색을 마치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아버지가 팔짱을 낀 채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허리춤에는 여전히 권총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텔아비브의 야경이 멀어지자 저는 귀에 꽂혀있던 소음 차단용 이어플러그를 뺐습니다. 이제 11시간 후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챙겨간 그 비상용 위치, 추적기가 한국이라는 거대한 숲에서는 얼마나 쓸모없고 우스꽝스러운 물건이 될지를요. 그리고 늑대라고 생각했던 그 낯선 사람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내식이 나오고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불안한 잠에 빠져들 때쯤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현지 시각은 1월 26일 밤 11시 30분입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쿵 소리와 함께 제 심장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경고가 지배하는 위험한 휴전 국가, 대한민국에. 하지만 비행기 문이 열리고 연결 통로를 지나는 순간 저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차가운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묘하고도 압도적인 침묵이었습니다. 소음이 없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살기가 없는 침묵.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기척이 완전히 제거된 진공 상태와도 같은 평온함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끈을 꽉 쥐고 터미널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첫 번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가 밤 11시라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입에서 튀어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아비브도 심지어 그 냉철한 리오르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우주선 내부 혹은 시간이 멈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압도한 것은 빛이었습니다. 유럽이나 중동의 공항들은 밤이 되면 조도를 낮춰 어둑어둑합니다. 에너지 절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그림자가 많은 편이죠. 하지만 이곳은 대낮보다 더 환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은 천장,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그 모든 공간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는 백색의 조명. 어둠이 숨을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빛보다 저를 더 공포스럽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군인은? 경찰은? 다 어디 있어? 아비브가 제 팔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서는 5m마다 자동 소총을 맨 군인이 서 있습니다. 장갑차가 입구를 지키고 사복 경찰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사람들을 스캔하죠. 그것이 우리에겐 안전의 상징이었습니다. 총이 있어야 안전하다. 군인이 있어야 지켜진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총을 든 군인은커녕 곤봉을 든 경찰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이라고는 항공사 직원들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뿐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데 이 거대한 공간을 지키는 무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니. 제 머릿속에 경보 사이렌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테러범이 들어오면 어떡해? 저 유리창 너머로 트럭이 돌진하면 누가 막아? 저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발밑으로 무언가가 스르르 다가왔습니다. 흡! 저는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폭발물 처리 로봇인가? 납작하고 둥근 기계가 제 쪽으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가방 속에 있는 페퍼 스프레이에 손을 뻗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늑대가 기계일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 중입니다. 잠시만 비켜주세요. 기계에서 귀여운 전자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계의 앞면 화면에는 웃고 있는 눈 모양의 이모티콘이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탄 제거 로봇이 아니라 그저 바닥을 닦는 거대한 로봇 청소기였습니다. 로봇은 제가 비켜서자 다시 유유히 제 갈 길을 가며 바닥의 먼지를 빨아들였습니다. 푸아. 야 노아 너 쫄았냐? 뒤에서 리오르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저건 그냥 청소 로봇이야. LG전자 클로이 모델이라고. 사양은 자율주행 레벨 4급이고. 리오르의 설명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보고 테러 로봇인 줄 알고 페퍼 스프레이를 꺼내려 했다니. 하지만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런 로봇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정도로 안전하다고? 아니면 이 나라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에 걸린 거야?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출국할 때는 VIP 라인이었지만 모란 선생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일반 외국인 라인에 세우셨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였죠. 줄은 길었지만
줄어드는 속도가 비현실적으로 빨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입국 심사만 기본 1시간이 걸립니다. 심사관은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방문 목적이 뭐냐? 짐은 누가 쌌냐? 폭발물을 다룰 줄 아느냐? 특히 우리처럼 요주의 인물의 자녀들은 별실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잔뜩 긴장해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유리부스 안에 앉아있는 심사관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겠지. 무슨 질문을 할까? 저는 미리 준비한 답변들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학생이다. 수학여행 왔다. 위험한 물건 없다. 지문 찍으세요. 카메라 보세요. 심사관이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검지손가락을 기계에 올리고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찰칵. 통과하세요. 웰컴 투 코리아. 심사관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네? 끝났나요? 제가 멍하니 묻자 심사관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피식 웃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네, 끝났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다음 사람을 불렀습니다. 1분. 아니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의심의 눈초리도 압박 질문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오자 옆 게이트에서 나온 아비브가 흥분해서 제게 달려왔습니다. 야, 봤어? 봤어? 스마트 패스인가 뭔가 그거. 여권만 딱 대니까. 문이 착 열려. 무슨 SF 영화인 줄 알았어. 우리는 홀린 듯 짐을 찾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전광판에는 수화물 도착 예정 시간 3분 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하지만 정확히 3분 후 벨트가 돌기 시작했고 제 은색 캐리어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누가 짐을 훔쳐갈까봐 카트 손잡이를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남의 짐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들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1월 말 한국의 밤 공기는 날카로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매연 냄새나 화약 냄새가 전혀 섞이지 않은 차갑고 투명한 냄새였습니다. 우리를 태울 리무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이 내려서 짐을 실어주셨는데 그분조차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무기는 없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인천대교 위에 올랐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어디에 와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휴전 국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검은 바다 위로 수천 개의 가로등이 별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송도 국제도시의 마천루들은 보석함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높고 거대했고 도로는 매끄러웠습니다.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릴 법도 한데 들리는 것은 버스의 조용한 엔진 소리뿐이었습니다. 아빠가 틀렸어요. 저는 입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이곳이 우리와 상황이 비슷하거나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이라는 단어조차 잊어버린 듯한 평화가 너무 당연해서 지루해 보이기까지 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제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노아 도착했니? 위험한 건 없니? 공항의 무장 경비 병력은 얼마나 배치되어 있더냐? 상황 보고해라. 저는 아버지의 문자를 보고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작전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긴장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것 같으면서도 찬란하게 깨어있는 한국의 밤거리를 보며 답장을 썼습니다. 아빠, 여기는 좀 이상해. 총이 하나도 안 보여. 군인도 없어. 경찰차 사이렌 소리도 안 들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이상하게도 텔아비브보다 더 안전한 느낌이 들어. 여기는 아이언돔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기 중에 녹아있는 것 같아. 전송 버튼을 누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버스는 이제 서울 시내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방 속 깊숙이 넣어둔 페퍼 스프레이가 왠지 이번 여행 내내 한 번도 꺼낼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서울 강남대로에 들어선 지 30분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버스가 신호 대기 중에 멈췄을 때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다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야, 저기 봐.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제가 소리치자 친구들이 우르르 창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짧은 치마를 입고 무선 이어폰을 낀 젊은 여자가 혼자서 핸드폰을 보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어두운 골목 입구였고 인적도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거나 주위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 집 거실을 걷는 것처럼 편안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이 시간에 혼자 걸어? 경호원도 없이? 자살행위 아니야? 이스라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니,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무방비한 자유였습니다. 텔아비브에서 저런 차림으로 밤길을 혼자 걷는다는 건 나를 납치해주세요라고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심지어 편의점 앞에 묶여있는 강아지를 보고 웃으며 쭈그리고 앉아 인사를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18년 동안 꿈꿔왔던, 하지만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세상이 눈앞에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24시간. 카페들의 불빛과 그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며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충격적인 모습은 밝은 조명이 아니라 감시자 하나 없는 텅 빈 공간들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잠시 후 우리는 호텔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우리의 상식을, 아니 제가 평생 믿어왔던 인간에 대한 불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새벽 2시 잠들지 못해 호텔을 몰래 빠져나온 우리 앞에 나타난 무인 편의점. 그곳에서 저는 제 영혼을 시험하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켜보는 눈이 없는데도 규칙을 지키는 인간이 과연 존재할까?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왔을 때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거대한 홀로그램처럼 제 시신경을 자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배고파. 옆 침대에 누워있던 아비브가 정적을 깨고 투덜거렸습니다. 기내식도 맛없어서 남겼잖아. 노아, 너 안 배고파? 우리 뭐 좀 사 먹으러 나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새벽 2시입니다. 텔아비브였다면 이 시간에 밖을 나간다는 건 자살행위거나 적어도 부모님께 등짝을 맞을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린 외국인이고 지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안의 호기심, 아니 그보다 더 강렬한 어떤 의심이 저를 침대에서 일으켰습니다. 야, 리오르. 너도 갈래?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해킹, 아니 분석하고 있던 리오르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자. 가서 내 가설을 증명해야겠어. 무슨 가설? 이 도시는 거대한 세트장이라는 가설. 아까 공항에서 본 그 완벽함은 분명 관광객을 위해 연출된 거야. 강남 한복판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이 시스템의 균열이 보일 거라고. 우리는 마치 적진에 침투하는 특수부대원처럼 검은색 패딩을 챙겨 입고 모란 선생님의 방을 피해 조용히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호텔 회전문을 나서자마자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보다 더 놀라운 것은 거리의 풍경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은 없었습니다. 가로등은 대낮처럼 환했고 거리 곳곳에 있는 24시간 편의점들이 등대처럼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호텔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오르의 말대로라면 이곳엔 분명히 범죄의 그림자나 위험 요소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것은 충격적인 부재였습니다. 아비브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에는 24시 아이스크림 앤드 세계과자 할인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카운터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쭈뼛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백 개의 아이스크림 냉동고와 과자 진열대가 빽빽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쪽 창고 문도 열려 있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리오르가 심각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주인 없는 공간은 곧 위험지대를 의미합니다. 테러범이 폭발물을 숨겨놓기 가장 좋은 장소니까요. 혹은 누군가 숨어서 우리 같은 외국인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리오르는 구석구석을 뒤지며 숨겨진 카메라나 보안 요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비브가 가리킨 것은 입구에 덩그러니 놓인 키오스크라는 무인 계산대였습니다. 우리는 그 기계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는 바코드를 스캔해주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귀여운 캐릭터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 2명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를 힐끔 쳐다보더니 아주 익숙하게 냉동고 문을 열고 아이스크림을 꺼냈습니다. 그리곤 계산대 앞으로 가서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경쾌한 기계음. 아이들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를 기계에 넣었습니다. 거스름 돈이 나오는 소리. 아이들은 동전을 챙기고 아이스크림 껍질을 까며 유유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리오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치안이 좋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규칙을 지키는 아이들. 훔쳐갈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 무방비함. 이곳은 가게가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인 성전 같았습니다. 양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을 모시는 성전. 저는 홀린 듯 과자 한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과자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바코드를 찍고 카드를 꽂았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기계적인 음성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성경 구절보다 숭고하게 들렸습니다. 기계가 제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멍하니 가게를 나와 길가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과자를 뜯을 생각도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때 제 눈을 의심케 하는 두 번째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가게 앞 벤치 한 중년 남성이 정장을 입은 채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개가 꺾인 채 드르렁 코를 골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가슴 위에 최신형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벤치 옆에는 가죽 서류 가방이 입이 벌어진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리오르가 경악하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낀 여대생, 야식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 기사, 회식을 마치고 비틀거리는 회사원들. 그들은 모두 잠든 아저씨 옆을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힐끔 쳐다봤습니다. 저는 지금이다 싶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는 쯧쯧 혀를 차더니 아저씨가 떨어뜨릴 뻔한 스마트폰을 아저씨의 패딩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어주고는 쿨하게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리오르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 역시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주인 없는 가방은 폭탄 테러의 징후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술 취한 사람의 지갑은 공공재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곳 서울에서는 타인의 물건이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켜줘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벙커, 아버지의 권총, 학교의 보안 검색대. 제가 평생을 의지해온 그 모든 물리적인 방어막들이 이곳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건 총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 보이지 않는, 하지만 강철보다 단단한 신뢰가 이 거대한 도시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투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아버지 몰래 챙겨온 묵직한 페퍼 스프레이가 만져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지금은 왠지 부끄러운 고철 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비브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빌딩 숲 사이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가 보여준 것은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채 몇 시간 뒤 서울의 아침이 밀려오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차원의 질서와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수천 명이 밀집한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는 기적,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마주할 대한민국 교육의 진짜 얼굴. 그곳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문명 속에 살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야만 속에 살고 있었던 걸까? 짧은 잠을 자고 일어난 우리는 호텔 조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모란 선생님을 따라 로비로 모였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자매결연 학교를 방문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학교로 가기 전 선생님은 우리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관광 버스 대신 다른 이동수단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서울의 지하철이었습니다. 오전 8시 강남역 지하철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계단을 따라 끝도 없이 밀려드는 검은 머리의 물결. 수천,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지하 세계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비브가 제 옷자락을 붙잡으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밀집한 곳은 테러의 표적 1순위입니다. 자살 폭탄 테러범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파를 피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피할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파에 휩쓸려 개찰구로 밀려갔습니다. 삑, 삑, 삑. 1초에 한 명씩 기계적인 리듬에 맞춰 사람들이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 그대로 압사당할 것 같은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승강장으로 내려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철로와 승강장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투명한 유리벽.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안내 방송과 함께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문이 열리자마자 서로 먼저 타려고 엉키고 밀치고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버스 정류장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후츠파 정신, 즉 당당함이라고 포장하지만 사실은 무질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양옆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말이죠. 그리고 안에 있던 승객들이 모두 내릴 때까지 단 한 명도 발을 들여놓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경찰이 호루라기를 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총을 든 군인이 통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던 대학생도, 바쁜 직장인도, 무거운 짐을 든 아주머니도 약속이라도 한 듯 기다렸습니다. 리오르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천 명이 마치 하나의 뇌를 공유하는 거대한 유기체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떠밀려 겨우 열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그야말로 콩나물시루였습니다. 옆 사람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꽉 차 있어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공간이 보였습니다. 사람들로 터져나갈 듯한 그만원 지하철 한 구석에 텅 빈 좌석 하나가 있었습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그 자리. 벽면에는 배가 부른 임산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 바로 앞에 서 있던 넥타이를 맨 아저씨도, 무거운 전공 서적을 든 남학생도, 하이힐을 신고 힘들어하는 여성도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아비브가 속삭였습니다. 이스라엘이었다면 빈자리는 곧 전쟁터입니다. 먼저 가방을 던지거나 엉덩이를 들이미는 사람이 임자죠. 내가 더 피곤해 라며 싸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자리를 침범해서는 안 되는 성역처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배려. 지금 당장은 없지만 다음 역에서 탈지도 모르는 임산부를 위해 자신의 편안함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 마음. 그것은 법이나 규칙으로 강제할 수 없는 시민들의 뼈속 깊이 박힌 높은 도덕성이었습니다. 잠시 후 다음 역에서 정말로 임산부 배지를 단 여성이 탔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었고 그녀는 그 분홍색 자리에 편안하게 앉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나라는 약자를 보호하는 게 시스템이 아니라 본능이구나. 충격은 지하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였죠. 교문에서부터 깔끔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수업을 참관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급식실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식판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식대 앞에 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식판 위에는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 매콤달콤한 냄새를 풍기는 제육볶음, 뜨끈한 소고기 미역국, 계란말이, 신선한 시금치 나물, 그리고 후식으로 나온 조각 케이크와 우유까지 올려져 있었습니다.
리오르가 옆에 있던 한국 학생 짝꿍 시윤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학교에서는 집에서 싸온 샌드위치를 먹거나 매점에서 간단한 빵과 음료수를 사 먹는 게 전부입니다. 급식이 나오더라도 눅눅한 파스타나 수프 정도죠. 그런데 여기는 영양사가 칼로리와 영양소를 완벽하게 계산한 정찬이 그것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집밥처럼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들이 학생 하나하나에게 많이 먹어라 하며 웃어주셨습니다. 국가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척도. 저는 급식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미래 세대에게 최고의 것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배고픔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나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가 아닐까요? 식사가 끝나고 5교시 시작 전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종이 울리자 학생들이 교실 뒤편 사물함에서 빗자루와 걸레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시윤이에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청소는 용역 업체 직원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학생은 공부만 하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빗자루를 든다는 건 하인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아이들은 자기들이 어지럽힌 책상을 닦고 복도 바닥을 쓸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칠판 지우개를 터는 당번 아이들의 얼굴에는 짜증 대신 장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리오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빗자루를 든 시윤이가 땀을 닦으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책임감.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리더십을 배운다며 거창한 토론만 했지 정작 내 발밑에 쓰레기를 줍는 법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총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주변을 깨끗이 하고 공동체의 규율을 스스로 지키는 것. 한국 학생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주인 의식을 몸으로 익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인조잔디 위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창문을 넘어 교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아비브가 멍하니 서 있는 저를 툭 쳤습니다. 학교를 나서는 길,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교문 위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 아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늑대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돌보는 양치기들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의 아픈 상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버스는 우리를 다음 목적지인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달콤한 평화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피 묻은 기적이었는지를. 그리고 그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저는 제 인생을 괴롭혀온 트라우마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음. 바닥에 엎드린 저를 향해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은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느낀 충격이 채가시기도 전에 버스는 우리를 서울 용산으로 데려갔습니다. 모란 선생님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거대한 청동상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형제의 상. 국군 장교인 형과 인민군 병사인 동생이 전쟁터에서 만나 서로 끌어안고 있는 모습. 그 동상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총을 든 채 서로를 안고 있는 모순. 그것은 우리 민족이 팔레스타인 혹은 아랍 형제들과 겪고 있는 비극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전시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 3일 만에 수도 서울 함락. 국토의 90%를 점령당하고 부산까지 밀려난 절체절명의 위기. 리오르가 전시물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하자마자 주변 아랍 5개국이 동시에 쳐들어왔던 그날. 우리도 지도에서 지워질 뻔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자원도 없고 도와줄 우방도 없던 가난한 신생 독립국. 식민 지배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터진 동족 상잔의 비극. 전시관을 걸으며 우리는 한국인들의 처절한 생존기를 보았습니다. 학도병들의 삐뚤빼뚤한 편지, 피 묻은 군복, 그리고 폐허가 된 서울의 흑백 사진들. 그 사진 속의 서울은
지금 우리가 창밖으로 보고 있는 최첨단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모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사자 명비가 있는 회랑으로 나갔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진 검은 대리석에 수만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이름들이 지금의 이 평화로운 서울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잠시 묵념을 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우리는 저녁 식사를 위해 한강 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해가 지고 강 건너 빌딩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들이 검은 강물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텔아비브의 해변도 아름답지만 서울의 강변은 뭔가 달랐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개방성이었습니다. 아비브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수원지나 강변은 보안상의 이유로 접근이 제한되거나 철조망이 쳐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러범들이 침투 경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강은 모든 시민에게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누워있는 연인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가족들. 우리는 잔디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란 선생님이 웃으며 스마트폰 앱을 몇 번 터치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주소도 없는 공원 한가운데로 음식을 가져온다니요. 하지만 30분 후 오토바이 한 대가 정확히 우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따끈따끈한 치킨 박스와 시원한 콜라.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리오르가 치킨 다리를 뜯으며 감탄했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바삭한 튀김옷과 달콤 짭짤한 양념. 이스라엘의 음식은 대체로 담백하고 건강한 맛이지만 한국의 치킨은 영혼을 위로하는 맛이었습니다. 배를 채우고 나니 긴장이 풀리며 나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13해 전 집 앞 슈퍼마켓이 폭발하던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눈앞을 스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귀에서는 삐하는 이명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비브가 놀라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폭발음의 정체는 저 멀리 유람선에서 쏘아 올린 불꽃놀이였습니다. 하늘에서 형형색색의 불꽃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폭죽 소리에 놀라 바닥에 엎드린 외국인 소녀. 다들 비웃거나 이상하게 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근처 돗자리에 앉아있던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생수한 병을 건네주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등을 토닥여주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딸을 달래듯이요. 옆에 있던 젊은 커플도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티슈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텔아비브에서 갑작스러운 소음은 곧 공포입니다. 사람들은 도망치거나 숨기에 바쁩니다. 남을 챙길 여유 따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망치는 대신 넘어진 이방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제 등 뒤로 전해지는 순간 거짓말처럼 이명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여기는 전쟁터가 아니야. 여기는 안전해. 사람들의 눈빛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뜨거웠던 공포가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인사했습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자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쿨하게 자리로 돌아가 다시 가족들과 웃으며 치킨을 드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덧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갑옷을 입고 벽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상처 위에 꽃을 심고 타인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걸까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이 나라 사람들의 유전자 속에는 연대라는 백신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바람이 부드럽게 제 뺨을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귀에 꽂혀있던 소음 차단용 이어플러그를 뺐습니다.
한강의 물결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멀리서 들리는 버스킹 노랫소리. 그 모든 소음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닌 살아있음의 증거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감동도 잠시 다음날 아침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드라마 덕후인 아비브가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배가 너무 아파. 맹장 터진 것 같아. 식은 땀을 흘리며 뒹구는 아비브. 우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외국에서의 응급실행. 엄청난 병원비 폭탄과 느려 터진 대기시간, 그리고 언어 장벽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도 전 세계의 상식을 파괴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 배 아파. 나 죽을 것 같아. 새벽 4시. 호텔 방이 아비브의 비명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비브는 침대 위에서 새우처럼 몸을 웅크린 채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맹장 아니야? 터지면 큰일 나는데. 리오르가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모란 선생님이 급하게 달려오셨고 호텔 직원의 도움으로 119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우리는 구급차에 동승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덜덜 떨고 있는 아비브의 손을 잡아주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큰일 났다. 외국에서 응급실이라니. 이스라엘에서도 응급실 한 번 가면 대기시간만 5시간인데 미국 여행 갔을 때 사촌 오빠가 맹장 수술하고 3천만 원 나왔다고 했는데 아비브네 집이 부자긴 하지만 해외에서의 응급 수술과 입원은 파산에 가까운 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는 재앙입니다. 게다가 말이 안 통하면 오진할 수도 있고 수술 스케줄이 밀려서 며칠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새벽 도로를 질주해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응급환자, 급성 복통이라고 영어로 외치며 아비브를 이송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영화에서 보던 전쟁터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접수를 하자마자 간호사가 달려와 아비브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통증 정도가 1에서 10까지 중 몇인가요? 간호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10이요. 10. 최대 7. 아비브가 울부짖었습니다. 의료진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체열, 소변 검사, 엑스레이 촬영이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CT 촬영실로 이동합니다. CT라고요? 이스라엘에서는 CT 한 번 찍으려면 예약을 잡고 몇 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응급실에서도 정말 위급하지 않으면 잘 안 찍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의사의 오더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CT실로 들어갔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젊은 남자 의사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가운에는 최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영어 가능하시고요? 최 선생님은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CT 결과 급성 충수돌기염, 그러니까 맹장염 초기입니다. 다행히 터지지는 않았는데 염증 수치가 높아서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최 선생님이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수술이요? 지금 바로요? 모란 선생님이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럽에서는 수술방 잡는 데만 며칠이 걸리기도 하니까요. 네, 지금 수술방 비어 있어서 바로 들어갑니다. 복강경으로 할 거라 흉터도 거의 안 남고 회복도 빠를 겁니다. 30분이면 끝나요. 30분? 맹장 수술이 30분 만에 끝난다고? 아비브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대기실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야, 돈 얼마나 나올까? 수술비에 입원비에. 우리 여행 경비 다 털어도 모자라겠지? 리오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비브 아빠한테 연락해야 하지 않을까? 송금해달라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40분 만에 수술실 문이 열리고 최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염증 부위 깨끗하게 제거했고 마취 깨면 병실로 올라갈 겁니다. 이틀 정도 입원하면 퇴원해서 비행기 타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병실로 옮겨진 아비브는 마취가 덜 깨서 몽롱한 상태였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나 살아있는 거야? 그래, 이거 사. 너 맹장 뗐어. 이제 맹장 없는 여자야. 리오르가 농담을 던지자 아비브가 피식 웃었습니다. 병실은 내 인실이었는데 너무나 쾌적했습니다. 각 침대마다 개인 TV가 달려 있었고 와이파이는 빵빵하게 터졌습니다. 간호사들은 수시로 와서 열을 재고 통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퇴원 수속을 밟아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란 선생님이 지갑을 꺼내며 비장한 표정으로 원무과로 향하셨습니다. 우리도 뒤따라갔습니다. 청구서를 받아든 선생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일까? 1,000만 원? 2,000만 원? 선생님이 청구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전부니? 청구서에 찍힌 금액은 약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외국인 수가였는데도 말이죠. 미국이었다면 3천만 원이 넘게 나왔을 금액이었습니다. 잘못 계산된 거 아니에요? 수술했는데? 입원도 했는데? 제가 믿을 수 없어 물어봤지만 직원은 웃으며 맞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약값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리오르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빠른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이스라엘 의료 시스템이 최고라고 배웠는데 여기 비하면 거북이네. 우리는 병원을 나서며 다시 한번 이 나라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인간적인지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가치가 시스템 전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나 여기서 살고 싶어. 아비브가 배를 문지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프면 바로 고쳐주는 나라. 돈 걱정 없이 병원 갈 수 있는 나라. 그게 진짜 선진국 아니야? 그날 밤 아비브는 병실 침대에 누워 한국 드라마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홍대 앞 카페에서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 안보가 걸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모사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천재 해커 리오르가 기밀 데이터가 담긴 노트북 가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없어. 내 가방이 없어. 창백해진 리오르의 외침. 그 가방 안에는 이스라엘 정보부의 암호화 툴과 그녀가 작업하던 중요한 코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게 유출된다면? 단순한 분실 사고가 아니라 국제적인 보안 스캔들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과연 대한민국 경찰과 시민들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그 기적 같은 신뢰를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아비브의 맹장 수술 소동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후 우리는 남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젊음의 거리 홍대로 향했습니다. 홍대 입구역 9번 출구를 나오는 순간 엄청난 인파와 에너지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버스킹을 하는 가수들의 노랫소리, 춤을 추는 댄스팀의 비트, 그리고 최신 유행 패션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의 활기. 텔아비브의 클럽 거리와는 또 다른 폭력성이 완전히 거세된 순수한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여기 진짜 힙하다. 내 스타일이야. 리오르가 선글라스를 고쳐 쓰며 감탄했습니다. 평소 냉소적이던 그녀도 홍대의 분위기에는 무장 해제된 듯 했습니다. 우리는 유명하다는 대형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3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쓰는 그곳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붐볐습니다. 우리는 구석진 창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커피와 디저트를 시켰습니다. 리오르는 습관처럼 백팩에서 검은색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야, 여기까지 와서 코딩하게? 제가 핀잔을 주자 리오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아빠가 보낸 암호화 파일이 있는데 디코딩 알고리즘이 좀 복잡하거든. 리오르의 노트북은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특수 제작된 보안 운영체제가 깔려있고 그 안에는 그녀가 연습 삼아 혹은 아버지의 부탁으로 분석 중인 모사드 관련 보안 데이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1급 기밀까지는 아니겠지만 외부로 유출될 경우 외교적 문제가 되거나 리오르의 아버지에게 큰 타격이 갈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이었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러다 창밖에서 들리는 환호성의 시선을 뺏겼습니다. 유명 아이돌 연습생들이
게릴라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보자. 가까이서 보고 싶어. 아비브가 흥분해서 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패딩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연은 정말 멋졌습니다. 우리는 30분 정도 넛을 놓고 구경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동하려던 찰나 리오르가 갑자기 제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가방. 내 가방. 리오르의 등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까 카페에 두고 나왔어? 가서 가져오면 되잖아. 아니야. 카페 나오면서 챙겼어. 분명히 챙겼는데. 잠깐 아까 공연 볼 때. 벤치에 잠깐 내려놨었나? 리오르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왔던 길을 미친 듯이 되돌아 뛰어갔습니다. 공연을 보던 그 벤치. 하지만 이미 그곳에는 다른 커플이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고 리오르의 검은색 백팩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리오르가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그 안에 노트북 있어. 그거 잃어버리면 나 진짜 죽어. 우리 아빠 옷 벗어야 될 수도 있어. 그 안에 보안 툴이랑 시뮬레이션 데이터 다 들어있단 말이야. 단순한 분실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안보,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가 걸린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리오르는 패닉에 빠져 과호흡 증세를 보였습니다. 누가 훔쳐갔어? 분명해. 아까 내 옆에 서 있던 그 남자, 모자 쓴 남자. 그 사람이 힐끔거렸어. 어떻게? 지금쯤이면 벌써 암호 뚫고 있을 거야. 데이터 복사하고 있을 거라고. 이스라엘이나 유럽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면, 그것도 사람이 붐비는 관광지에서 잃어버렸다면, 찾을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전문 소매치기단이거나 누군가 주워서 이미 장무라비에게 넘겼을 테니까요. 모란 선생님이 사색이 되어 달려오셨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자. 빨리. 우리는 홍대 거리 한복판에 있는 치안센터, 지구대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 노트북을 잃어버렸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리오르가 울먹이며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지구대 안에는 젊은 경찰관 한 분과 나이 지긋한 팀장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김경이라는 명찰을 단 젊은 경찰관이 침착하게 우리를 진정시켰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디서 잃어버리셨나요? 시간은요? 리오르는 횡설수설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절망했습니다. 서류 한 장 쓰고 가라고 하겠지. 못 찾는다고 하겠지. CCTV 확인하려면 절차가 복잡하다고 며칠 걸린다고 하겠지. 하지만 김경희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연장이 9번 출구 앞 버스킹 존이죠? 30분 전이고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모니터를 조작했습니다. 홍대 거리 곳곳에 설치된 방범용 CCTV 화면이 모니터에 떴습니다. 자, 여기 보입니까? 본인들 맞아요? 맞아요. 저예요. 화면 속에 우리가 보였습니다. 벤치에 가방을 내려놓고 공연에 열광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자리를 뜬 직후의 장면. 잠깐만요. 저기. 화면 속에서 우리가 떠나고 5분 뒤 벤치에 덩그러니 남겨진 가방이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긴 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 형광색 조끼를 입은 한 남자가 가방을 발견하고 집어들었습니다. 저 사람이야. 저 놈이 훔쳐갔어. 리오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청소부 복장이었습니다. 가져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어떡해? 아니면 팔아먹으려고? 하지만 김경희님은 화면을 더 확대해서 그 남자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남자는 가방을 들고 두리번거리더니 근처에 있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는 홍대 관광 안내소네요. 네? 훔쳐간 게 아니라 분실물 습득해서 맡기러 간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볼게요. 김경희님은 바로 무전을 쳤습니다. 그리고 1분 뒤 웃으며 우리를 보셨습니다. 관광 안내소에 검은색 백팩 보관 중이랍니다. 내용물은 확인 안 했고요. 우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5분 거리의 관광 안내소로 이동했습니다.
안내소 직원이 리오르의 가방을 꺼내왔습니다. 본인 확인 좀 할게요. 안에 뭐 들어있나요? 노트북이요. 델 에일리언웨어 모델이고. 리오르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노트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갑도, 여권도, 심지어 가방 앞주머니에 넣어둔 에어팟까지.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리오르는 급하게 노트북을 열어 전원을 켰습니다. 시스템 로그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접속 시간은 아까 카페에서 리오르가 접속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켜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해킹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관만 해줬어. 리오르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노트북 키보드를 적셨습니다. 나 의심했어. 그 청소부 아저씨가 훔쳐갔을 거라고. 내 정보를 팔아넘길 거라고. 그런데 그냥 주워서 맡겨준 거야. 아무 대가도 없이. 리오르는 항상 데이터를 믿는 아이였습니다. 인간은 변수 덩어리고 탐욕은 상수라고 믿었죠. 그녀의 계산법에 따르면 주인 없는 고가의 노트북은 증발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함수에서 선이라는 변수는 그녀의 모든 공식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지구대로 돌아와 김경희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란 선생님이 지갑에서 사례금을 꺼내려 하자 김경희님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됐습니다. 찾아서 다행이네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 흔해요. 물건 잃어버려도 웬만하면 다 돌아옵니다. 남의 물건에 손대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그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리오르의 어깨를 툭툭 쳐주었습니다. 학생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여기 한국이야. 걱정 말고 여행 잘해요. 경찰서를 나서는 길, 리오르는 가방을 품에 꼭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서운 용의자들로 보였던 수많은 인파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있다는 사실. 나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도 누군가 지켜줄 거라는 믿음. 노아. 리오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 아빠한테 보고서 쓸 거야. 한국의 보안 시스템은 CCTV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깔린 운영체제 자체가 우리랑 다르다고. 바이러스가 침투할 틈이 없는 완벽한 백신을 가진 사회라고. 우리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치안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와 품격이었습니다. 이제 여행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귀국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벙커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아버지가 권총을 차고 자는 그 불안한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깨어나 다시 잿빛 현실로 돌아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날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행동을 하기로요. 어른들이 정해놓은 길을 이탈하여 저만의 방식으로 이 나라를 마음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아침, 호텔 로비에 제가 나타나지 않자 모란 선생님의 비명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노아가 없어. 방에도 없고 식당에도 없어. 전화기도 꺼져 있어. 이스라엘 정보기관 고위 간부의 딸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지만 우리 호텔 로비는 폭탄이 터진 것 같은 침묵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인원 점검을 하던 모란 선생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노아가 없어. 처음에는 화장실에 갔거나 늦잠을 자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방에는 짐이 그대로 있었지만 제 여권과 지갑 그리고 핸드폰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리오르가 떨리는 손으로 제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고위 간부의 외동딸 실종. 이것은 단순한 가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납치, 테러 혹은 북한 공작원의 소행? 어른들의 머릿속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경찰 불러. 대사관에도 연락해. 당장. 모란 선생님의 비명에 호텔 보안팀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은 거의 실신 직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으셨을 겁니다. 아마 텔아비브에서 특수부대가 파견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호텔 로비가 아닌 전혀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눈이 떠진 저는 견딜 수 없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다시 그 숨막히는 벙커의 삶으로 사이렌 소리가 지배하는 공포의 세상으로 끌려가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이 공기, 이 사람들의 표정, 이 안전함을 어떻게든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에게 서툰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광화문, 교보문고, 플리즈. 제가 도착한 곳은 광화문 광장 지하에 있는 거대한 서점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선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뻗은 책장들, 수백만 권의 책,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책을 읽는 아이들, 서서 잡지를 보는 직장인들, 돋보기를 끼고 역사책을 읽는 노인들. 이스라엘의 서점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브루타라고 해서 토론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에 서점에서도 시끄럽게 대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하 공간은 늘 불안합니다. 벙커를 떠올리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곳은 지식의 벙커였습니다. 총소리나 비명소리 대신 책장을 넘기는 사각거리는 소리만 가득한 곳. 사람들은 평온한 얼굴로 지식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서로를 경계하지 않았고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한 질서가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교재 코너로 갔습니다. 초급 한국어, 한국의 역사, 세종대왕 위인전. 닥치는 대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배워야 해.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는지, 어떻게 총 없이도 사람을 지키는지 배워야 해. 책을 한 권 한 권 펼쳐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다는 대목을 읽을 때였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무력이 아니라 문자로, 칼이 아니라 붓으로 백성을 사랑한 리더십. 제 아버지는 정보기관의 간부이십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적을 감시하고 위협을 제거하는 법을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리더들은 백성을 살리는 법, 소통하는 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오늘의 이스라엘과 한국을 다르게 만든 건 아닐까.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된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한글 자모 기억, 니은, 디귿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며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올 거야. 반드시 다시 와서 이 위대한 언어를 배울 거야. 그때였습니다. 노아. 누군가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땀범벅이 된 모란 선생님과 경찰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납치된 줄 알았잖아. 선생님은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우셨습니다.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경찰관 아저씨가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학생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기지국 주변을 다 뒤졌어요. 서점에 있을 줄은 몰랐네. 저는 제 무릎 위에 쌓인 책들을 가리키며 울먹였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도망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걸 가져가고 싶었어요. 한국을 가져가고 싶어서. 제 손에는 한국어 첫걸음이라는 책과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제가 찢어진 노트에 무언가를 빼곡히 적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란 선생님은 그 책들과 편지를 보시더니 흐르는 눈물을 닦고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가자. 비행기 놓치겠다. 그 책들은
선생님이 사주마. 우리는 경찰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와 짐을 챙겨 버스에 올랐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자마자 등짝을 때리며 욕을 하다가 결국 다 같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떠나기 싫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강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을 때 모란 선생님이 제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노아, 아까 서점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었니? 책 사이에 껴놓은 그 종이 말이야. 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편지를 꺼냈습니다. 서점 바닥에 엎드려 썼던 수신인이 나의 아버지인 편지였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읽어봐도 될까요? 친구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저 노아예요. 지금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12시간 후면 다시 텔아비브의 벙커 소리를 듣게 되겠죠. 목이 메어 잠시 멈췄습니다. 아비브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빠 기억나세요? 제가 떠날 때 아빠는 그랬죠. 한국은 위험한 휴전 국가라고. 우리랑 똑같이 불행한 나라고. 아빠 죄송해요. 아빠의 정보는 틀렸어요. 이곳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담을 쌓았지만 이들은 생존을 위해 문을 열었어요. 우리는 적을 막기 위해 총을 들었지만 이들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여기서 기적을 봤어요. 새벽 2시에 여자가 혼자 걸어도 아무 일이 없는 기적. 주인 없는 가게에서 꼬마 아이가 돈을 내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기적. 잃어버린 노트북이 그대로 돌아오는 기적. 리오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말씀하셨죠.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거라고. 강한 군대만이 평화를 만든다고. 네, 맞아요. 아빠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밤새 잠 못 자고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존경해요. 하지만 아빠, 제가 한국에서 본 평화는 조금 달랐어요. 이곳의 평화는 군대가 아니라 신뢰가 지키고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내가 넘어져도 누군가 일으켜 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수천 대의 탱크보다 더 강력하게 이 사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버스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빠, 저는 처음으로 이명소리 없이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어깨를 짓누르던 긴장이 사라진 자리에 자유가 채워졌어요. 그냥 평범한 18살 소녀가 되어 떡볶이를 먹고 거리를 걷고 책을 읽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어요. 아빠, 저 부탁이 있어요. 저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런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미움 대신 정을 심었는지, 그 비밀을 배워서 우리 이스라엘도 한국처럼 만들고 싶어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사이렌 소리에 떨지 않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저 한국 대학으로 유학 갈래요. 총 대신 책을 들고 벙커 대신 도서관으로 갈래요. 아빠의 딸 노아가 서울에서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버스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았다는 벅찬 희망의 전율이었습니다. 늘 강한 척했던 모란 선생님도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그래. 노아, 너 말이 맞다. 어른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세상은 너무 좁았어. 선생님이 마이크를 이어받으셨습니다. 돌아가면 선생님이 교육부에 보고서를 쓸게. 너희가 본 이 경이로운 모습을 우리 후배들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마. 와. 친구들이 울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인천대교 너머로 붉은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하늘이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있어, 코리아. 고마웠어. 나를 다시 꿈꾸게 해줘서. 비행기에 올라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윙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안녕. 비행기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발 아래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멀어졌지만 그 빛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대처럼 남았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20명의 소녀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노아가 품은 꿈이 아빠라는 거대한 벽을 어떻게 허물었는지. 인천공항을 이륙한 비행기가 11시간을 날아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자 무장한 군인들 사이로 제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굳은 표정, 허리춤에 권총. 일주일 전에는 든든해 보였던 그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슬프고 아프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캐리어를 끌며 아버지에게 걸어갔습니다. 제 가방 속에는 한국어 책이, 그리고 제 가슴 속에는 한국이 심어준 평화의 씨앗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설득할 시간입니다.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자 익숙하고도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황토색 건조한 공기, 곳곳에 배치된 무장 군인들, 그리고 날카로운 탐지견의 짖는 소리. 불과 일주일 전에는 당연했던 이 풍경이 이제는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아. 학부모들 사이에서 저를 부르는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성큼성큼 다가와 저를 부서질 듯 껴안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옷에서 나는 화약 냄새와 쇠냄새.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호텔에서 없어졌다는 연락받고 내가 특수팀을 보낼 뻔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잡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빠 저 어린애 아니에요 라고 투덜거렸겠지만 그날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과 충혈된 눈. 저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긴장 속에 살아오신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 사랑의 방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아빠. 저는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편지를 꺼냈습니다. 버스 안에서 읽었던 눈물로 얼룩진 그 편지였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제 대답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아버지는 뒷좌석 조명을 켜고 제 편지를 읽으셨습니다. 한 줄 한 줄 내려갈 때마다 아버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가 다시 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신뢰가 지키는 평화, 총 대신 책. 그 문장들 위에서 아버지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차는 어느새 텔아비브 시내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다시 공습 경보. 차가 급정거하고 사람들은 차에서 내려 건물 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버지도 습관처럼 권총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 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언돔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터지는 불꽃.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안도했지만 저는 서울 한강에서 봤던 불꽃놀이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불꽃인데 왜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봐야 하고 그들은 웃으며 볼 수 있는 걸까요? 노아 위험해. 들어와. 아버지가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차 안으로 들어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들리세요? 저 사이렌 소리. 저 소리를 멈추게 하는 게 아빠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총으로는 안 돼요. 수십 년 동안 쏴봤지만 안 됐잖아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편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귀국 후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리오르와 아비브, 그리고 제가 찍어온 영상들을 편집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본 진짜 평화, 코리아였습니다. 영상에는 새벽 2시에 안전한 강남거리, 무인 상점에서 계산하는 아이들, 분실물을 찾아준 경찰관, 그리고 응급실에서의 기적 같은 경험이 담겼습니다. 리오르의 내레이션이 깔렸습니다. 우리는 생존하느라 인간의 품격을 잊고 살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조회수가 급증했습니다. 10만, 50만 그리고 100만 뷰. 댓글창은 충격과 자성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세상인가요? 영화 세트장 아닌가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싸우는 법만 가르쳤지 믿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한국에 비하면 우리는 야만인이나 다름없군요. 영상의 파급력은 학교 담장을 넘어 정치권까지 흔들었습니다.
하레알 영재학교의 학부모들, 즉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상이 퍼져나가자 이스라엘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측에 한국 수학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요청해왔고, 모란 선생님은 한국에서 가져온 교과서와 급식 사진, 그리고 청소하는 학생들의 영상을 정리해 제출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보고서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자기 교실을 직접 청소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것임을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이것이 한국이 자원 하나 없이 세계 10대 강국이 된 비결입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보고서를 읽은 교육부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군요. 우리는 엘리트 교육에만 집착했는데 그들은 사람을 키우고 있었군요. 그날 이후 학교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자치회가 자발적으로 코리아 위크를 기획했고, 점심시간에 한국식 급식 메뉴를 시범 도입해 보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교실 청소를 해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우리가 청소를 해? 라며 불만도 있었지만 막상 해보니 아이들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쓰는 공간을 내가 치우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그리고 노아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밤 아버지가 제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노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아버지는 침대에 걸터 앉으셨습니다. 방 안 책상 위에는 제가 교보문고에서 사온 한국어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책들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열어봐라.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유학에 대한 정보 자료들과 한국 대학 입학 전형 안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알아보신 것이었습니다. 아빠? 너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틀렸을지도 몰라. 평생 강한 군인으로만 살아오신 아버지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약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총을 들었다. 하지만 세상은 더 안전해지지 않았어. 오히려 더 많은 적을 만들었지. 너 편지를 읽고 며칠 밤을 새웠다. 그리고 깨달았다. 너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벙커를 더 두껍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네가 벙커 밖으로 나가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 가거라. 가서 배워라. 그들이 어떻게 전쟁의 공포를 이겨내고 평화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바꿔다오. 아빠는 여기서 총을 들고 너를 지킬 테니 너는 거기서 펜을 들고 우리의 미래를 그려다오. 아빠.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그것은 이별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인천공항에 설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그날이 오면 저는 자동문을 나서며 크게 숨을 들이마실 겁니다. 그리고 말할 겁니다. 다녀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국어가 튀어나올 겁니다. 제2의 고향, 나를 다시 숨쉬게 해준 나라.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한국어 단어장을 펴고 한글 자모를 따랐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경이로운 모습을 텔아비브에도 심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렇게 이스라엘 정보기관 고위 간부의 딸 노아의 한국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의 소녀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두 나라의 미래를 연결하는 거대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어떠셨나요? 총이 아닌 신뢰로 지켜지는 나라.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이 평화가 누군가에겐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인에게 가장 자랑하고 싶은 한국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는 한국이 자랑스럽다로 남겨주세요.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